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망의 학습과 관련돼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서는 일단은 손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용어와 개념을 이제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실험이 구성됐으니까 어, 손실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런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손실은 이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출력의 형태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연속적인 값, 연속적인 이제 실수값. 요건 이제 부동수 수점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겠죠. 진정한 이제 실수를 근사하는. 그리고 이제 어, 유형값.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첫 번째 사례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손실함수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규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같이 한번 이제 정의해 보겠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요. 평균 제곱 오차. 이거는 사실 한 줄만에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오차란 무엇이냐?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가 오차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집계를 해야 되니까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내면 그냥 이게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이때 이제 y 값들은 여러 개의 배치 단위로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을 내는 것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임의의 i번째 표본의 정답하고 예측값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S개에 대해서 집계를 수행하는데 근데 만약에 얘네가 양수음수가 돼서 서로 상쇄돼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절대값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절대값으로 처리하면 그건 평균 절대 오차가 됩니다. 실제로 그것도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이상치에 민감하도록 반응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미분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곱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제곱해서 취합하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S계에 따라서 그 값이 증가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S계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평균의 의미죠. 평균의 정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 우리 선형 모형의 이제 이 예측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전혀 그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MSE라고 이제 하는데 요 MSE 값은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YS가 Y트루죠. 그리고 Y 프리딕트는 모델에 XS를 이제 넘긴 것이 평균 제곱 오차고 이건 이제 한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빼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는 그냥 단순하게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면은 오차의 정의입니다. 정답하고 같으면 오차가 0일 것이고 정답에서 멀면 멀수록 오차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제곱을 하면 작은 것은 더 작아지고 1보다 큰 것들은 제곱을 하면 확확 불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평균적 오차의 이제 값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하실 때마다 이제 달라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죠. 얘가. 그래서 이 오차 값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정답을 알고 있죠. 진정한 정답이 뭔가요? 진정한 정답은 사실 이 노이즈를 빼면 됩니다. 노이즈를 빼면 진정한 정답에 거의 가까워져요. 따라서 우리가 이 초기화된 가중치 이외에 어, 가중치를 직접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W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점진적으로 좀 가까워져 볼까 합니다. 1.2?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모델에 우리가 이제 사실 거의 알고 있는 건데 그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중치를 이제 강제로 심어줬습니다. 가중치를 이제 강제로 이제 심어주고 나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그 W가 1.2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정한 그 이상적인 직선인 y 제로와 우리의 이제 모형이
어느 정도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근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학습이 되어가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MSE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MS 이 평균 제곱 오차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더 근사해졌다면 기존의 이제 MSE에 비해서 이게 더 작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더 그 예전에 비해서 그 더 적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출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이게 우연찮게도, 그죠? 우연찮게도 이제 출발이 좋은 경우에는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기화된 상태랑 이제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1.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경우 이건 또 운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 그 완전히 반대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평균 제곱 오차가 굉장히 이제 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1.0으로 이제 수행하면은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훨씬 작아진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곧 학습이다. 이런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 평균 제곱 오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손실을 줄이는 것이 곧 학습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의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요. 그것은 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손실함수는 얼마나 틀렸는가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손실함수는 성능의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신경망뿐만 아니고 다른 모형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상당히 유의해서 살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2페이지 4.2절에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차 제곱합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평균 제곱 오차와 같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제곱 있잖아. 잘 보시면 2분의 1이에요. 즉 평균 제곱 오차는 비교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드리면 개별 표본별로 다음과 같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낸 것이 평균 제곱 오차인데 요것과 오차 제곱 합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은 요 K가 의미하는 게 이 그 표기가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요 K는 데이터의 차원의 수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y1, y2, y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i번째 표본에 대한 이제 출력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의 의미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재에서는 그냥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한 소개 자체를 완전히 생략을 했고 또 이제 회귀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차 제곱합을 첫 번째로 제시를 했는데 이 오차 제곱합 자체의 공식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평균 제곱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평균 제곱 오차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납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오차 제곱합은 지금 제시된 오차 제곱합은 분류를 유형에 대한 오류를 측정하는 것이고 평균 제곱 오차는 연속적인 값을 그걸 이제 회귀 출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귀를 평가할 때 쓰는 것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평균 제곱 오차는 배치 단위 오차입니다. 즉 S계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고 지금 오차 제곱합은 여기 제시된 것은 개별 출력 단위의 오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배치 출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필요는 있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틀린 겁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혹은 쓰면 안 되는 손실함수가 오차 제곱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제시했을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잠깐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요 사이쯤에 잠깐 오차 제곱합수로 한번 해봤다가 아니다 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틀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이긴 한데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는 1960년대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는 분류형 손실함수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말은 땡! 그죠? 그냥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재에서는 회귀의 사례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도 회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엠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잘하기 위해서 한 뭐 300페이지 이내에서 이제 노력하려는 이제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도 분류형 손실함수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논의를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연속적인 값에 대한 손실을 규정했고 회귀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논의한 부분은 회귀 손실이고 이 부분은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신경망도 회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도 만약에 신경망의 출력이 회귀라면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의는 분류 손실을 어떻게 이제 측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분류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위에서 이미 분류 손실을 낼 수 있는 구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 손글씨 숫자 인식을 수행하는 이제 신경망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요 모델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해 버리면서 약간 번거롭게 됐네요. 그래서 이 모형을 다시 한번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복사 붙여넣기를 요 아웃풋까지
이렇게 이제 셀을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10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분류의 상황에 이제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화된 가중치의 상태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실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중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부터 9까지 뭐 이 중간에 뭘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출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출력이 정답하고 얼마나 이제 가까운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객관식을 맞출 때 뭐 어떻게 맞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췄는가 못 맞췄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실은 신경망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출력 자체가 그래서 정답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런 점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얻어낸 출력 하나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아웃풋을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요 그 그냥 예시뿐이니까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출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y는 얼마다, y에 이제 각각 대응한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느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y 값은 지금 그냥 임의의 실수 범위의 값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을 한 개로 설정합니다. 분류의 경우 출력층의 뉴런을 분류 유형의 개수만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2개로 하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출력층의 뉴런을 10개로 설정합니다. 회귀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항등 함수로 합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은 각각의 출력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단계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경망에서는 마지막 계층, 마지막 출력층은 이제 회귀인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하고, 어, 3개 중에 하나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3개의 값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총 10개의 뉴런이 사용이 됐고, 그 중에서 신호가 가능한 것이 그것의 예측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분류 출력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류 결정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 아규먼트 맥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왜 썼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예측은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y1, y2, y3이 최종적으로 각각 0.75, 0.24, 0.01이라면 예측은 가장 값이 큰 y1로 결정합니다. 예측을 할 때 보통 여러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2차원의 행렬 형식이 됩니다. 표본별 분류 예측 확률입니다. 행렬의 세로 방향, 즉 영축 방향은 표본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됩니다. 가로 방향, 즉 일축 방향은 각 표본에 대한 신경망의 분류 출력입니다. 각 표본별로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의 색인 번호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numpy argument max 함수를 일축 방향으로 적용하면 가장 큰 값의 색인 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max 함수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값이 선택되는데 분류 예측을 결정할 때는 자신감의 최대값 자체가 아니라 최대값을 발생하는 색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x가 아닌 argument max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 0.75, 0.24, 0.01이라는 값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0.75죠. 근데 이 최대값이 아니고 최대값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아니고 그것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규먼트 맥스라는 값을 썼고 여기서 이제 축의 방향은 이 연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축 방향은 이쪽 방향을 따라서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영축 방향으로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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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열별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쪽이 배치의 방향이고 이쪽은 퍼셉트론의 방향, 출력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따라서 연산을 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축을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출력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출력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출력표에다가 우리가 아규먼트 맥스 값을 한번 그 추가를 해줘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표에 예측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넘파이 이제 아규먼트 맥스를 아웃풋에 대해서 뭐 5개니까 얘도 5개로 이제 한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뭐 정답을 할까요? 귀찮으니까는 이제 그냥 요걸 지우고 마지막에 그냥 5개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출력표와 이제 예측과 이제 정답을 이제 비교하고 싶으니까. 요 정답은 그냥 그 테스트 레이블즈입니다. 그렇고 이제 이 출력표를 샘플 이제 처음 5개 혹은 이제 샘플 처음 5개를 선택하시고 라운드 소수점 3자리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괄호가 하나 빠지는 것 같네요. 커마 빠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퍼셉트론들이 지금 10개가 사용이 돼서 0부터 9까지의 이제 신호들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랑 결과가 다르실 텐데 그냥 제 화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표본에서 지금 일단 제일 신호가 강한 게 뭐냐면 제일 값이 큰 게 제일 신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결과에서는 요 Y2가 10이 나오면서 제일 신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호가 강한 것이 곧 모형의 예측인 겁니다. 그런데 예측은 2로 했는데 정답은 7이에요. 땡! 틀렸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요 5에서 1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5에서 10이라는 수치가 제일 컸기 때문에 예측을 5로 했는데 정답을 2로 했어요. 땡! 틀렸죠.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2에서 1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2로 예측을 했는데 정답은 1이었기 때문에 땡! 또 틀렸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틀리니? 하면은 지금 우리의 신경망은 이제 재구성하면서 아까 그 학습된 가중치를 이제 적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초기화된 가중치의 상태로 지금 예측을 수행했기 때문에 얘가 맞으면 그게 우연인 겁니다. 그죠? 틀린 건 당연한 거고요. 한 10개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 5개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argument ma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거를 보시면서 명확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류 손실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류 손실을 구할 때 그러면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될까요? 예측하고 정답하고 아까 평균 제곱 오차 스타일로 만약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정답하고 예측의 차이로 규정을 했죠. 그러면 오차는 정답하고 예측의 차이라면은 이런 건가요? 이것이 오차이어야 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는 난 5개만 이제 볼게요. 요거는 오차가 맞긴 맞는데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차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오차표는 이 출력표에서 정답하고 예측 열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차표에다가는 오차를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고 오차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카피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그냥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정답이 7이고 예측을 만약에 2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개 차이가 오차가 되겠죠. 정답이 2인데 예측을 5로 하면 두 개 차이가 오차가 될 거고, 두 개 차이가 오차가 될 거고, 두 개 차이가 오차가 되겠죠. 그리고 같으면 오차가 0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일단 참 작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작성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답하고 예측이 다음과 같은데 정답이 7이고 예측이 이제 2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오차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이 요런 식으로 이제 표기했던 것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차가 과연 바람직한 방식으로 측정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이 7일 때 예측을 이루면 틀렸죠. 틀렸습니다. 틀린 건 맞아요. 틀린 건 맞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답이 둘 다 2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인 상황을 했는데 이게 객관식 십지선다죠. 그죠? 0부터 9까지 중에 이제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정답이 7204니까는 정답이 동일한 게 없군요. 정답이 동일한 것들로 정렬을 해볼까요? 정답을 기준으로 소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0인데 예측을 5로 하는 상황 틀렸죠? 오답이 났고요. 정답이 0인데 예측을 4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정답과 예측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사례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요.
골고루 나오는 걸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요 정도로 제가 이제 골고루 좀 정답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양하게 예측을 틀리거나 혹은 맞은 상황으로 좀 가정하고 싶어서 무작위 표본을 뽑는 방식으로 좀 바꿔봤고 이제 정답을 이제 특정하게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인 경우에 무작위 샘플을 뽑아봤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예측이 2, 5, 4, 2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정답이 1인데 예측을 2로 하나 5로 하나 4로 하나 틀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차의 정도를 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객관식 문제를 했는데 정답이 1번인데 예측을 2로 했어요. 아, 아깝습니다. 그 바로 옆에 1번을 골랐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인가요? 아니면 그냥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정답이 1인데 5로 하면은 이렇게 1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거를 찍었으니까 이거는 더 많이 틀렸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 제곱 오차에서 사용되는 이런 방식은 어, 현재로서는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사용될 때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y 값이 연속적인 값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하에서는 정답이 1.0인데 예측을 한 1.1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에서부터 한 0.1만큼의 절대값의 오차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예측이 1.9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게 절대값 0.9만큼의 오차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게 더 오차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류에서는 이 레이블, 이 y와 예측값을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즉, 이것과 비교를 해서 보실 것이 0번, 1번부터 임의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게 총 유형의 개수를 이제 클래스의 개수죠. 이 클래스의 이제 유형의 개수만큼 이렇게 있는데 정답이 1번인데 예측을 2번으로 했다고 해서 오차가 적고 정답이 1번인데 예측을 5로 했다고 해서 오차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오차를 구할 때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고려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입력과 출력은 수치형 변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도와 속도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RGB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이 연속형인 경우 회귀 분석의 대상이고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를 수행합니다. 출력이 아닌 입력 특성도 범주형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수치로 표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RGB를 각각 0, 1, 2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숫자 모두 의미를 대표하는 표기인데 이러한 표기는 올바른 의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012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처럼 올바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작거나 초록색은 파란색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의 문제와 유사하죠. RGB를 012로 한다면 이게 대소관계의 의미가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0과 1이 0과 2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이거는 그 기계학습 이전에 그 통계에서 고민한 문제입니다.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수치로 표현되면서도 대소관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각각 직교적인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려면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만큼 차원이 필요합니다. 즉, RGB 세 가지 값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값은 3차원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R 값은 100, G 값은 010, B 값은 00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서 직교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고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은 다른 모든 값들과 다름의 정도가 동일합니다. 즉, 빨간색을 나타내는 벡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벡터와 다름 정도가 동일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각각의 값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할 때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핫이라는 명칭은 단위 벡터의 값에서 오직 하나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핫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의 유형을 가정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보기에 간단하니까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핫 행렬을 제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개념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표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 컬럼즈는 뭐 예를 들자면 RGB에 대응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책임과 컬럼이 이제 모두 다 그렇겠죠. 세 개는 그냥 바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하생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의 이런 것은 어떤 걸 가정하냐면 이 y가 0번과 1번과 2번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0번인 경우에는 100이라고 하는 벡터로 1번인 경우에는 010, 2번인 경우에는 001이라는 벡터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라는 값, 이거 요 위에 있는 거는 이 실제 레이블의 예시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